2025년 여름입니다. 현대차는 조지아 공장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을 얘기하고 있고, 이유는 갑자기 국방비를 GDP 5%, 엄청나죠. 이렇게 올리고, 또 일본제철은 20조 원이나 쓰면서 좀 불리해 보이는데도 미국 기업을 인수하고요. 네, 그렇죠. 근데 이 모든 게 한 5년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선언이랑 다 연결된다니, 이거 뭔가 좀 예측이 많이 빗나간 거 아닌가 싶어요. 맞습니다. 그때만 해도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그 관세 정책, 그거 미국 경제에 해로울 거다 이렇게 예측했었죠. 네, 저도 기억나요. 근데 현실은 완전 다르게 갔습니다. 오늘 여러분께서 주신 자료, 왜 경제학자들의 예측은 계속 틀리는가? 이걸 보면서 그 예측이 왜 틀렸는지, 특히 교과서에는 잘 안 나오는 그 힘의 논리, 이게 어떻게 작용했는지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아, 흥미롭네요. 그 경제학 교과서랑 현실이 왜 달랐는지, 또 이 보이지 않는 힘이 경제를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, 이걸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? 일단 전통 경제학부터 봐야겠죠. 특히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 오이론. 각자 잘하는 거 만들어서 교역하면 다 좋다. 이런 이론이잖아요. 네, 기본 중에 기본이죠. 거기서는 관세는 명확했습니다. 관세는 결국 자국 소비자가 부담한다. 수입품 가격 오르니까 당연히 소비자가 손해본다 이거였죠. 그 논리대로라면 2018년에 트럼프가 관세 딱 발표했을 때 노벨상 받은 학자들까지 나서서 미국 소비자 피해볼 거라고 경고했던 거, 이게 이해가 되네요. 그렇죠. 근데 그 이론이 현실이랑 왜 달랐을까요? 뭘 놓친 걸까요?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그 이론은 모든 국가, 모든 참여자가 동등한 힘을 가진 그런 이상적인 실험실 환경, 이걸 가정해요. 아, 실험실 경제학. 네. 근데 현실은 참여자 간의 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죠. 그래서 예측이랑 다르게 중국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들 마진 줄여서 가격 인상을 억제했고, 현대차는 7조 원, 엄청난 돈을 들여 미국에 공장 지었고, EU는 갑자기 국방비를 확 늘렸잖아요. 교과서랑은 완전히 반대 결과가 나온 거예요. 힘의 차이. 야, 그거 흥미로운데요.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그 자료에 사과장사 비유가 있던데. 네, 그거 아주 좋은 비유예요. 자, 미국이 한국산 수입 사과에 개당 1달러 관세를 매긴다고 쳐보죠. 교과서대로라면 미국 내 사과 가격 1달러 올라야 합니다. 네. 근데 이건 한국 농부랑 미국 마트 힘이 비슷할 때 얘기예요. 아, 만약에 미국 마트가 전 세계 사과 한 30%를 사는 절대 갑이다, 이러면 완전 달라지겠군요? 바로 그겁니다. 한국 농부 입장에선 1달러 올려 팔면 아예 안 팔릴까 봐 걱정되겠죠. 그쵸. 다른 데 팔 때도 마땅치 않으면? 네. 그래서 원래 5달러 받던 걸 4달러로 낮춰서라도 팔려고 할 가능성이 크죠. 그럼 미국 마트는 관세 1달러 더해서 여전히 5달러에 팔 수 있고요. 아, 결국 관세 1달러는 미국 소비자가 아니라 수출하는 한국 농부가 부담하게 되는 거죠. 이익이 한국 농부에서 미국 정부로 그냥 넘어간 거예요. 와,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그 절실함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군요. 더 절실한 쪽에 비용을 부담한다? 네, 맞아요. 경제학에선 이걸 관세 전가, 텍스 인시던스라고 부릅니다. 핵심은 누가 더 대안이 없는가 이거예요. 미국은 그냥 큰 시장이 아니라 다른 데선 팔기 힘든 물량을 소화해주는 대체 불가능한 구매력, 이걸 가진 수요 독점적 지위, 모노포니 파워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. 아하, 교과서가 놓친 게 바로 이 힘의 비대칭성입니다. 그러네요. 실제 기업들 움직임을 보면 이 설명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. 현대차가 25% 관세, 이거 피하려고 7조 원 들여서 미국에 공장 지은 거. 이게 소비자가 다 부담할 세금이었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. 그렇죠. 일본 제철 사례는 더 극명해요. 20조 원이나 들여서 US 스틸 인수하면서 의결권 제한 이런 불리한 조건까지 다 받아들였어요. 네. 어떻게든 관세 피하고 미국 시장의 내구자가 되려는 진짜 절박한 생존 전략으로 보입니다. EU가 70년 넘게 지킨 원칙계고 미국의 압박에 국방비를 GDP 5%까지 올리기로 한 것도 그렇고요. 이게 순수 경제 논리로는 설명이 잘 안 되죠. 힘이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. 그렇다면 경제학자들의 예측 실패는 단순히 계산 실수가 아니라 현실의 중요한 변수들, 그러니까
뭐 힘의 불균형이나 정치적 압력 같은 거 이런 걸 모델에서 아예 빼버렸기 때문이다. 이렇게 봐야 할까요? 정확합니다. 그들의 분석은 뭐랄까 실험실처럼 모든 게 통제된 환경에서는 맞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실제 세상 돌아가는 방식과는 좀 거리가 멀었죠. 특히 압도적인 힘을 가진 행위자의 존재, 이걸 간과한 겁니다. 그래서 패권국의 관세는 교과서에서 말하는 비효율적인 정책이 아니라 어떨 때는 상대방의 부를 자국으로 가져오는 아주 강력한 뭐랄까 정치경제학적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바로 그 증거입니다. 결국 경제학자들의 이론 자체가 틀렸다기보다는 현실의 그 패권 구조라는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한 뭐랄까 절반의 진실이었다. 이런 말씀이시네요. 아,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. 네,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전통 경제 이론의 예측이 왜 빗나갔는지, 그리고 이 힘의 논리가 현실 경제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살펴봤습니다. 특히 미국의 그 거대한 시장 지배력이 핵심 변수였죠. 그런데 듣다 보니 문득 궁금해지는데요. 이 막강한 미국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? 그냥 경제 규모가 크다는 것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? 예리한 질문이십니다. 그 근원을 파고들면 바로 달러가 있습니다. 달러요? 네, 전 세계가 무역이나 금융 거래를 하려면 달러가 필요하고 또 이 달러를 벌려면 미국이랑 직간접적으로 거래를 해야만 하는 이 거대한 시스템, 이걸 달러 루프라고 부르는데요. 아, 달러 루프. 네, 근데 놀랍게도 경제학자들이 이 달러 시스템을 분석할 때도 저번에 관세 때처럼 비슷한 어떤 사각지대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. 오, 그래요? 그래서 다음 분석에서는 바로 이 달러 루프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